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전시해설 어린이 편에 함께할 어린이 그리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육 강사 윤주희입니다. 근본부터는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어린이 가족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할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연구하며 전시하는 대표적인 국립박물관으로서 3층에 걸쳐 총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실 이야기가 담긴 멋진 유물들을 함께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전시해설 교육 프로그램은 활동지와 함께 진행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전시해설 활동지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립고궁박물관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단어들을 활동지 2페이지에 제시된 마인드맵에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박물관 전시교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유물을 찾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조선 최고의 통치자인 임금님의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붉은색 의자가 있고 그 뒤에는 5가지 자연물이 멋지게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활동지에는 이 유물을 찾아 이름을 적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교육인 만큼 그림 속에 있는 5가지 자연물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림 속의 5가지 자연물을 찾아 이름을 적어보세요. 다섯 가지 자연물은 해, 달, 소나무, 파도, 5봉우리의 산입니다. 네, 하늘에는 해와 달이 떠 있고 5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이 우뚝 서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에는 소나무 2그루가 보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물이 흘러 폭포를 이루어 힘차게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 물은 바다로 흘러 넘실대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일은 해, 월은 달, 오봉은 5봉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임금님의 자리 뒤에 놓아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 달, 산, 물과 파도는 영원합니다. 소나무도 수백 년 동안 사는 나무이고요. 아마 조선 왕조가 변치 않고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랬던 뜻을 담아 그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1월 오봉도를 활동지에 그려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면 전시장 조선의 국왕실에 있는 화성능행도 병풍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림 속 건물 안에 작은 1월 오봉도가 보일 텐데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박물관 유물이나 책을 통해 왕실 그림을 접하게 된다면 꼭 1월 오봉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로 어보입니다. 어보는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도장을 말하는데요. 임금의 의자는 어좌, 임금님의 명령은 어명,
이와 같이 어라는 글자는 임금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어보를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활동지를 펴고 관찰한 내용을 적어 보세요. 어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반짝반짝 금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어보는 동에 금을 발라 도금한 것입니다. 또 어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무거워 보이시나요? 보통 4kg이라고 합니다. 어보의 손잡이에 장식된 동물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거북이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양은 없었을까요? 거북이뿐만 아니라 용이 장식된 어보도 있었습니다. 보통 임금은 거북으로, 황제는 용으로 어보를 장식했는데요. 어보는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여기에 두 개의 상자가 보이는데요. 어보를 담았던 상자입니다. 안 상자는 내함이라고 하고 바깥 상자는 외함이라고 합니다. 두 상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나요? 어보와 안의 상자인 내함은 주로 동으로 만든 후 금을 발라 만들었습니다. 바깥 상자인 외함은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말려 붙인 후 붉은색으로 칠하였습니다. 바깥 상자의 뚜껑에도 거북이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보를 포장하는 봉과 방법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상자와 세 장의 붉은색 비단 보자기로 겹겹이 감싸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먼저 보자기로 어보를 감싼 후 명주실로 만든 끈으로 묶어요. 보자기의 모서리에는 금종이와 푸른색 술이 달려 있습니다. 보자기로 감싼 어보는 금속으로 만든 상자에 넣고 움직이지 않게 빈 공간을 솜으로 채웠어요. 벌레를 막아주는 향도 넣었고요. 내함을 다시 보자기와 끈으로 감싸 묶고 외함이라는 바깥 상자에 넣어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솜으로 채우고 벌레를 막아주는 향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닫고 자물쇠로 잠근 후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 외함에 걸어 놓아요.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지로 덮어 신이 삼가 봉한다는 뜻의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함을 보자기와 끈으로 감싸 묶고 가죽 상자인 호갑에 넣습니다. 호갑의 다른 한쪽에는 인주를 넣고 각각 자물쇠를 채운답니다. 영상을 보니 어떠신가요? 어보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것이 느껴지나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어보를 만들어준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요? 활동지에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이곳은 조선의 궁궐실입니다.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임금님의 호통, 귀신, 또는 복잡한 궁궐 안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웠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화재였습니다. 우리 궁궐을 가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주로 건물들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었나요? 네,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궁궐에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 많은 건물을 재로 남길 만큼 막아내기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화재로부터의 예방이 중요했는데요. 이곳에서 화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왕실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유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도 제시되어 있는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상 속의 동물이라 불리는 용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용은 경회로 연못 속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경회로 건물 어딘가를 장식했던 청동용이 연못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연못에 넣어둔 걸까요? 용은 물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의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타 무너진 이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며 한 쌍의 청동용을 만들어 경회로 연못에 가라앉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동용을 연못에 넣는 이유는 바로 용이 불의 신을 오랫동안 가두고 물의 기운을 머금었다가 항상 내뿜어 영원히 궁궐을 보호해달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용은 예로부터 9가지의 다른 동물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청동용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어떤 동물들을 닮았는지 생각해 보고 활동지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청동용과 비슷한 의미로 만들어진 다른 유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붉은색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에 쓰인 글자가 보이시나요? 한자 물 숫자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 안에 더 작은 글씨가 가득 적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한자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듯해요. 자세히 보면 물과 구름을 다스리는 용을 뜻하는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 처녀자가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 종이는 일종의 부적으로 화재 예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경복궁 긍정전을 새로 지을 때 넣어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육각형 음판에도 물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유물도 경복궁 긍정전을 새로 지을 때 넣어둔 것인데요. 육각형을 서로 붙이면 숫자가 3개 모여 한자 물 아득할 묘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아득하다는 말은 넓은 물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경복궁을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넓고 많은 물이 떠오르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작은 유물에도 화재 예방을 막기 위해 옛 궁궐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궁궐은 화재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인 애군을 막기 위한 장치로 곳곳에 이것을 설치해 두었는데요. 흙으로 빚어 지붕이 추념하루 위에 둔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잡상입니다. 지금부터 잡상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각각 오른쪽부터 대당사부, 손행자, 사화상, 마화상이라 불리는데요. 모두 나쁜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기 조금 어렵다면 혹시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중국의 소설 서유기에 등장하는 신들입니다. 잡상은 이 신들을 흙으로 만들어 지붕을 장식한 것인데요. 잡상의 표정과 자세도 한번 살펴보고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임금님의 얼굴을 그린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궁궐에는 임금님의 초상화를 모신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후대왕은 선왕이 살아계실 때처럼 인사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 불에 타 사라지고 몇 분 만에 어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어진을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어진의 원본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만날 수 있는 어진은
원래의 어진과 똑같이 다시 그린 복원 모사도입니다. 자, 그럼 활동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왼쪽이는 영조 임금님의 어진이고 아래쪽은 고종 황제의 어진입니다. 영조 임금님의 어진은 조선의 국왕실에서 볼 수 있고요. 고종 황제의 어진은 이곳 대한제국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어진을 관찰해보며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두 분의 옷 색깔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금님의 옷을 골룡포라고 하는데 영조 임금님은 붉은색의 홍룡포를 입고 계시고 고종 황제는 황색의 황룡포를 입고 계시네요. 같은 조선의 통치자였는데 왜 다른 색의 옷을 입으셨을까요? 선생님이 두 임금님을 부를 때 영조 임금님과 고종 황제라고 말한 것을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왕과 황제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임금님인 영조와 다르게 고종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 바꾸고 그 위상에 걸맞게 임금이 아닌 황제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높은 위상을 보이기 위해 황제의 색인 황색을 쓰셨지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 앞서 만났던 유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호 로봉도와 용은 임금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황실에서는 그 격에 어울리는 상징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물론 함부로 쓰지는 않았겠지요. 활동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양은 오얏꽃입니다. 오얏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얏은 자두의 순우리말로 오얏꽃을 다시 말해 자두꽃이라 할 수 있어요. 오얏꽃 문양은 대한제국 황실의 여러 유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화문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두 번째 문양은 태극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기에도 태국 문양이 있어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문양은 무궁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도 대한제국 때부터 사용되었던 문양이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여 대한제국 시절의 유물 속에서 위 세 개의 문양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과학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과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장영실을 떠올릴 텐데요. 임금님 중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세종대왕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은 여러 학자들과 함께 조선의 훌륭한 과학유산을 많이 남기신 과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럼 이곳 과학문화실에서 조선의 과학유물을 살펴보며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 그림자로 표시된 두 개의 유물이 보입니다. 각각의 유물의 이름과 쓰임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유물의 이름은 추국이입니다. 위에 보이는 원통 그릇을 추국이라고 하고요. 아래의 돌을 추구대라고 해요. 이 유물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네, 추구기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그 양을 재는 기구인데요. 추구기는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추구기로 어떻게 비의 양을 잴 수 있었을까요? 빗물이 통에 담기면 나무로 만든 자를 추구기 안에 넣어 그 깊이를 재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땅에 젖은 정도를 보고 비의 양을 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흙의 상태에 따라 마르고 젖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세자 시절에 추구기를 발명하게 되었고, 세종 이후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물의 이름은 앙부일구입니다. 뒤집어 보면 어떤 물건을 닮은 것 같은가요? 혹시 오래전 음식을 만들 때 사용했던 가마솥을 본 적이 있죠? 앙부일구는 바로 이 가마솥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자 앙은 앞쪽 또는 열릴 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부는 가마솥을 말해요. 일구는 해그림자 또는 해시계라는 뜻이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앙부일구란 솥 안쪽을 닮은 해시계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앙부일구는 시간 외에도 계절에 따른 날짜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혹시 입춘, 하지, 동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계절의 변화를 뜻하는 말들인데요. 앙부일구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가로, 세로로 새겨진 선들이 보이시나요? 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은한 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은입사라고 하여 은실을 이용해 선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세로선은 시간을, 가로선은 절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시계는 해가 진 밤이나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은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네, 밤낮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물시계가 그 예인데요. 물시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매일 물을 갈아주어야 하고 항상 사람이 지키고 앉아 시간을 재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명하여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게 하였어요. 여기 보이는 자경루가 그것인데요. 이 결과 편리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자경루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며 다시 만들어 복원한 유물입니다. 여기 벽면에 조선시대 궁궐을 그려놓은 커다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그린 동걸도 전시 그래픽인데요. 그림 속 궁궐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과학기구들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기구들이 보이시나요? 이러한 과학기구들을 만들고 궁궐 곳곳에 놓아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활동지를 펴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보세요. 태양과 달, 별과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하늘의 뜻을 읽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직 임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자 임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사는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했기에 날씨와 시간을 확인하는 일은 더욱 중요했지요. 그래서 궁궐 곳곳에 이러한 과학기구들을 두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느덧 교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함께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곳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수많은 조선왕실의 유물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유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활동지의 마인드맵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이어나가 보세요. 교육을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고궁박물관에 대한 생각이 이 시간 이후로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을 것 같아요. 박물관 유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전시실 곳곳을 누볐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문화재들을 관찰하고 생각하며 상상하다 보면 박물관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보거나 박물관이 위치한 경복궁도 둘러보세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더욱 의미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